네, 오늘은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많은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뭐 전세가 급등 이슈, 전세가율 이슈, 역전세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간단하게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만들었고 현재 블로그에는 현재 블로그에는 이제 글이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블로그 글부터 간단히 먼저 보고 국토교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로그의 글을 보면 이제 소위 요즘에 이제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전세로 들어갔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로 매매값보다 전세값이 비싸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파산한 경우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사기꾼이 부동산이나 뭐 그 건축주와 짜고 보증금을 들고 처음부터 튀는 뭐 그런 흔치 않은 얘기는 논외로 하고, 여하튼 이제 갑자기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얘기가 왜 나오게 된 건지, 왜 시작이 된 건지 한번 살펴보면서 방향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스에서도 근데 보면 이제 자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집값이 막 반토막처럼 막 10억짜리가 5억 되면서 뭐 깡통 전세가 난립하고 이럴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실수요 입장에서 실제로 시장에 나가 보면 그렇게까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높은 전세가율이 단기적으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거래가 안 그래도 대출 규제랑 그 거래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거래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까지 이제 1, 2% 금리 보다가 4, 5% 금리를 봐버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상환 부담으로 이제 매매자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자들조차도 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지금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은 그런 시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지금같이 이제 중과를 풀어줄 때 이제 증여를 한다든지 뭐 약간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썩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주택, 제일 좀 덜 안 좋은 주택부터 이제 금매로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점과 맞물리면서 전세 가격은 이제 그대로 있으면서 매도 가격을 호가를 내려버리고 이제 실거래가가 터지면서 매매 가격, 실거래 가격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갭 차이가 줄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뭐 그런 현상도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살펴보면 깡통 전세, 그리고 전세 이런 전세 사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문정부 시절에 징벌적 과세 정책으로 주택 보유세가 급등을 했습니다. 종부세 체납액이 막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인 또 기사의 일부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종부세 체납액이 많아지면서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이제 파산 내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집이 또 넘어가는 뭐 이런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게다가 금리가 올라서 매수자나 다음 전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아서,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경매로 넘어가도 이제 낙찰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보증금을 최종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워진 경우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출 규제, 거래 규제,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건설사들이 주로 소규모 주택이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죠. 이렇게 시장에서 지었는데 매수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미분양이 났을 때 투자한 건축주나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먼저 놓고 전세금을 이제 올려서 전세 계약을 시켜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또 떠넘기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이래서 위험하다고 하죠. 신축 빌라 전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칭하는 그런 위험한 것들을 양산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뭐 뻔할 얘기인데, 이제 코로나가 아직 다 풀리지가 않았죠. 요걸로 인해서 주택 저당을 잡아놓고 사업 자금을 대출로 끌어다가 쓰다가 결국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일상 속에서 대출 연체가 이루어지다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에도 전세금의 전세 보증금이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 이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세가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왜 요즘에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실수요자가 빌라라도 사자, 막 주택을 막 사죠.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20대가 더 산다, 뭐 30대가 더 산다 하면서 빌라라도 사자라는 매수 수요에서 전세로 살자, 함부로 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전세 수요로 턴했습니다. 전환을 한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분양 주택, 뭐 빌라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그런 소형 주택들이 건축주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전세가를 높여서 전세를 놓게 되는 경우, 또 전세가 급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저는 세 번째도 좀 많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랑 그 맞물리면서 또 그 전세에 대한 그 과세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월세로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월세 내지는 반전세로 그 전환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월세 전환이 많아지면서 이제 월세가 치솟으니까 주변 전세값까지 같이 밀어 올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요인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고적으로 전세가 급등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이 거의 이제 다세대 빌라 쪽에 이슈가 있고, 사실 이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세 통계로만 보면은 전세 통계가 안정화된 것처럼 전세가 빠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아파트 시장이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 내면서 전세금 보태기보다는 나 그러면 월세 살래, 어차피 깡통 전세 위험도 하니 큰 보증금 들여서 전세 안 살고 그냥 월세로 따박따박 그냥 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낼래 하는 그 월세 수요로의 전환이 많이 생기면서 전세 통계가 빠지거나 아예 빠지거나 아니면 전세금이 낮아진 그런 통계적인 주의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반전세로 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 세입자 분께서도 그렇게 원하시고, 또 이제 임대하는 입장에서도 뭐 나쁠 게 없다 해서 이제 반전세로 돌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스에서 또 그러면서 이제 역전세난 때문에 전세 매물이 넘쳐나고 세입자를 못 구한다라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해놨는데, 전세 매물이 넘쳐나면 전세가 막 급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에 나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전세는 전세 입자가 우위가 돼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낮아져서 일부 보증금을 오히려 돌려줘야 되거나, 예를 들면 내가 5억에 집을 아니 그 5억 5천에 전세를 줬는데 전세 보증금이 낮아져서 5천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5억에 전세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세를 놓는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금이든 월세금이든 그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누가 그거를 그냥
대개는 그냥 은행에다가 짱 박아 놓겠습니까? 이거를 또다시 뭐 자기 그 운용 자금으로 쓰거나 투자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생활 자금으로 쓰거나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는데 시장이 괜찮고 거래가 활발할 때는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신규 세입자 구해서 이 보증금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통 전세 매물이 시장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금리도 높아지고 전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을 하려고 하거나 지금 당장 구하지 않아도 되면 최대한 집을 늦춰서 전세를 빨리 안 구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는 나가려고 하는데 신규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이런 경우도 이제 역전세라고 하는데, 깡통 전세 이슈랑은 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좀 전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역전세난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거래가 빠르게 냉각된 상태다. 요런 부분에 가장 큰 이유가 있고, 이 빠르게 시장 거래가 냉각된 데에는 1, 2% 금리 보다가 내가 지금까지 1%에서 2%밖에 안 되는 금리를 보다가 갑자기 4%, 5%를 금리를 봐버리니 상환 부담을 느끼고 매수자든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임차인이든 주택 거래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지금 굉장히 팽배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율이란 무엇인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쉽게 말해서 매매가는 비싸고 상대적으로 전세가는 낮은 곳을 이제 전세가율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전세가율이 높다 그러면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다. 그럼 80%죠. 그럼 전세가율이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막 30억 막 이렇습니다. 강남에 재건축 이슈도 있고 추진을 진행한다든지 앞으로 잠재적인 재건축 이슈가 있고 입지도 좋고 직주 근접, 직장의 빠른 접근성이 좋은데 너무 노후화돼서 살기 힘들다, 녹물 나오고 누수해, 주차난, 단지는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에 벽도 갈라져 있고 어디 깨져 있고 담벼락 무너지고, 이런 경우에 집들은 매매가가 30억이고 20억인데 전세가가 5, 6억밖에 안 하는 집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전세가율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주택인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게 아닙니다. 매매가가 높다는 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현재 기준에서도 살기 좋은 집인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전세가율만 보고서 판단을 80% 이상 됐다, 90% 이상 됐다, 그럼 이건 위험, 깡통 전세야 라고 이런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을 좀 더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강남에 있다든지 이렇게 살기 좋은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많고 미래 가치는 있으면서 현재 가치는 아무래도 좀 살기 좀 불편하니 전세가가 낮고,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갭이 크다 보니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가 이래서 많이 생깁니다. 전세 사기나 이제 깡통 사기를 그러면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세 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주로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오는 게 화곡동 빌라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내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사업해서 이걸 다 저당 잡아서 대출을 풀로 땡겨다가 하다가 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사전에 임대인도 만나보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위험 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집이 막 20채 30채 되고 종부세가 막 폭탄처럼 나오고 이런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주변 시세를 보고 매매가를 확인하면서 전세 매물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전세가율만
보고 높다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판이고, 투자자가 많아서 매매가가 높아지고 전세가가 하락해서 전세가율이 낮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투자자가 많아서 전세를 높게 붙여가지고 전세를 막 팔아. 지금 현재 시세는 이 빌라가 5억인데,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미분양난 주택들을 다 전세 5억에 계약을 시키려고 자꾸 전세 5억에 다 놨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 이 주변 빌라들, 주변 아파트들은 좀 덜합니다. 당연히 주변 빌라들의 매매가 시세를 보고 전세 매물을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원래 전세가율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70에서 80%가 무조건 높아서 위험하다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빌라에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95%에서 100%를 넘는 게 진짜 위험한 거고, 90% 이상 되는 것도 수두룩하고, 특히 강남권은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권도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아파트 대비해서 재건축 추진하는 그 힘이나 뒷심이나 뭐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낮죠. 아무래도 단지로 여러 세대가 조합이 형성되는 거랑, 그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묶여서 뭐 모아주택을 신청하던 뭐 아니면 정부에서 개발구역으로 묶든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좀 아무래도 속도 차이나 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그 빌라 같은 경우도 그 강남권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뭐 한 7, 8억 된다 했을 때,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뒷심이 적기 때문에 막 20억, 30억씩은 못 가니까 한 7, 8억 정도 된다 했을 때, 어쨌든 그래도 강남권에 있고 교육의 8학군 수요에 뭐 학원과 병원, 백화점,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에 또 수많은 서울의 상당 비율의 그 직장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든 편하죠. 강남에 있으면 어딜 가든 입지가 편하기 때문에 빌라가 전세 가격이 뭐 1억, 2억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가 편하니까. 아마 강남권은 제가 알기로 단칸방 그 원룸도 지금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도 3억이 넘고 강남도 3억이 넘고, 송파에서 이제 방이동 쪽 빠져서 조금 이제 빌라촌이 있는 쪽으로 가면은 이제 조금 한 5천에서 1억 정도, 한 장 정도 이제 낮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강남도 빌라는 전세가율이 높다. 그만큼 살기가 좋은 입지인 것, 그리고 아파트보다 빌라 가격이 낮은 것, 그렇기 때문에 갭 차이가 적은 것이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시세 보라,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왕이면 서울 중심부 입지가 좋다, 즉 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뭐 이런 또 직장이 많은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은 요 주변 변두리 지역은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꾸준히 전세 수요도 발생을 하고, 뭐 자녀 교육에 따른 수요나 직장인에 대한 뭐 수요나, 특히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도 어느 한쪽으로 직장에 가깝게 하거나 그 중간에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 중심이고 자녀의 교육 중심으로 주거는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에 위치할수록 그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적다. 그만큼 계속 수요가 뒷받침이 되면서 바뀔지언정 보증금 못 받아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서 나앉게 되는 일은 거의 드물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뭐 채권 최고액 같은 것들을 이제 전세 계약 전에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요건 등기부등본에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잘 안내를 보통은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추석 딱 끝나고였죠. 네, 14일이니까 엊그저네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전세 계약 전 전세 정보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 예방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9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제목은 전세 정보 확인하고 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 국토교통부나 이제 정부 측에서 전세 관련한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아직 다 완료를 하지 못한 상태고 구축을 하겠다라고 선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그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 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은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 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서 산정을 했으며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 및 최근 3개월의 전세가율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여기 엑셀에 보면은 전세가율, 보증사고, 경매 통계율을 이제 엑셀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해서 봐야 될 건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 구 전체 율을 본다고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거나 그 율이 그 동네 전체의 개별적인 주택 위험 지수다라고 보는 거는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충분히 인지는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렇게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경매 통계율을 이렇게 엑셀로 나타내서 올려준다는 거는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이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국이 지금 74.7%고 그 중에서 수도권이 69.4, 비수도권이 78.4%고 연립 다세대는 전국이 83.1, 수도권이 83.7, 비수도권이 78.4%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이제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가 투자 수요가 비율이 더 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가 76, 강서구가 71, 은평구가 70,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다세대가 강동구가 88, 광진구가 86, 강서구가 86.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세자료 별첨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화곡동 뭐 빌라를 300개씩 갖고 있었다는 뭐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이제 전세 사기 내지는 깡통 전세를 양산했던 이제 화곡동 같은 경우가 이제 강서구죠. 광진구도 굉장히 빌라가 많고 광동구도 굉장히 빌라가 많습니다. 그 아파트가 겉으로 많이 보여서 그런데 이 대로 뒤쪽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빌라촌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한번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60건. 근데 집이 굉장히 많은데 깡통주택 60건으로 엄청나다, 이거 위험하다, 전세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움츠러들기에는 너무 적은 사실 건수입니다. 보증사고가 이제 강서구 60건, 인천 미추홀구가 53건, 그 다음에 경기 부천시가 51건,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 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 그 다음에 전입 신고 등을 통해서 우선 면제권을 확보하고 전세 자금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사실 이런 상품에 가입한다고 100%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려면 본인이 많이 알아보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변 그 매매, 실거래 매매 시세를 보고 전세금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첨부 파일에 보도 내용과 요 엑셀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도 자료를 보면 조금 확대를 하면 네, 보도 자료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 16시 이후 보도 가능 해가지고 이제 나왔고, 전세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역별 전세가율,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따로 나눴고, 시장이 양분화된다라는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파트는 이제 최근 3개월 전국이 74.7, 그 중에서 수도권이 69.4, 비수도권이 78.4, 연립 다세대, 소위 말하는 빌라는 최근 3개월 전국이 83.1, 수도권이 83.7, 비수도권이 78.4입니다. 비수도권은 최근 3개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통계 자료도 어쨌든 통계 오류뿐만 아니라 이 통계 자료를 또 해석하면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통계 자료를 해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보증사고 현황 8월 허그에서 이제 그 통계를 한 것 같습니다. 허그에서 하면 사고 건수가 전국이 511건, 요게 100%라고 했을 때 수도권이 478건으로 93.5%, 그 다음에 비수도권이 33건으로 6.5%의 보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511건이면 전국에 정말 집의 개수가 얼마나 수십만 건일 텐데, 깡통 전세가 위험하죠. 피해야죠. 근데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깡통 전세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전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전세도 위험하고 집을 사는 것도 위험하고, 뭐 집이 뭐 반토막으로 꺾이고,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역별 평균 낙찰가율, 그 경매 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임대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에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따로 빼서 블로그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임대인이 이제 가지고 있던 주택이 넘어가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요 낙찰가율에 따라서 이제 뭐 우선 변제권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보증 금액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아서 낙찰이 잘 되면 뭐 더 생각할 필요 없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전국 기준 지난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이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 대비 3%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뭐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80% 정도 되죠.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매물별 적정 시세 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 사항 등 전세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2023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개발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6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일단 뭐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목적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그런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그 제목에서는 지금 뭔가를 좀 확인하고 뭐 개발이 됐으니까 뭔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하세요라고처럼 들렸는데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선전밖에 광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또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주택 공급처럼 빨리빨리 착공을 시키고 재건축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택 공급 많이 할 거니까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뉘앙스처럼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사유재산이고 국가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각자 도생으로 잘 알아보고 전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진행을 해서 자기 자산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쪽으로 일단은 움직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토교통부 뭐 정책관이 뭐 그 임차인이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또 거창하게 해놨습니다. 그 아까 이 보도 자료에 요 윗부분에 보면 엑셀 파일을 보면은 요렇게 전국 전세가율 보증사고 경매 낙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짧게 요 보도문에도 참고로 실어 놨습니다. 요걸로 저는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이 이제 보시면 서울이랑 이제 크게 구역만 돼 있네요. 아까 그 문서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보시면 전세가율 보면은 수도권 최근 1년 66.6에서 최근 3개월 69.4. 이거는 전세가가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세가율이기 때문에 전세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집값이 실거래가가 조금 내려가면서 실거래가 터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내려간 거는 무조건 집값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어떤 세금에서 쫄리는 내지는 대출이 지금 워낙 많은, 그리고 주택 수가 상당히 많거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조금 넘어선 이런 사람들이 급매로 처분하는 주택 이런 거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한 하락장으로 쫄아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전세가율이 최근 1년 60, 그 다음에 최근 3개월이 62%입니다.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77, 그 다음 최근 3개월 81%입니다. 그 중에서 종로구가 최근 1년 69, 종로구가 연립 다세대는 68, 비슷한 수준이죠. 중구가 71에 75, 용산구가 굉장히 낮습니다. 50에 50.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뭐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데, 그만큼 오래된 주택이 현재 살기 힘들고 미래에는 입지 가치가 높은 이런 주택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통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해석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54에 연립 다세대 64, 광진구가 61에 76, 뭐 쭉쭉쭉 내려가면 뭐 노원구가 55에 74, 뭐 마포구 59에 70,
양천구도 빌라가 좀 많은 지역이죠. 양천구가 60에 77, 뭐 강서구가 66에 86, 강서구가 좀 높긴 높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곡동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구로구가 62에 78. 구로구도 빌라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뭐 나름 뭐 이것저것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천구가 64에 84, 영등포구가 58에 77, 동작구가 58에 76, 관악구가 67에 77, 서초구가 56에 74, 뭐 강남구가 53에 71, 송파구가 54에 79 정도 비중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에 각 크게 지역별로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트 넘어가면 뭐 읍면동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현황을 보면 강남구의 뭐 개포동은 아파트가 44에 전세가율 44%인데 연립 다세대가 63. 논현동이 이제 그게 많죠. 논현동이 그 빌라촌이 크게 많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80, 63에 아파트 63에 빌라 80. 뭐 쭉쭉 넘어가면 뭐 강서구도 이제 화곡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강서구 화곡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83에 연립 다세대가 87, 둘 다 높습니다. 아파트도 83이나 됩니다. 화곡동인. 그만큼 투자자가 많은, 또 실거주자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적은 지역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관악구 봉천동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가 66에 빌라가 82,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정부 측에서, 국토교통부 측에서 그래도 이렇게 성의껏 그래도 잘 데이터를 하여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 9월 14일 거 요 내용의 요 엑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측에서 제시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에는 주택의 상태,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의 신분,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사업자나 뭐 부동산 임대업만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좀 그냥 보통적인 사람이 임대인인 경우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약간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및 이사 후에는 권리관계 전입신고, 전세 보증금, 뭐 반환보증 가입,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세를 구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보도에 따른 최근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